제2문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의 무효와 국제법상 관할권 문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게 1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약의 무효와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좀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해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특히 또 1회 시험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더 중요시 생각되는 게 이 부분도 아마 절대적 무효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뭐 무효를 살펴보면서 전 상대적 무효를 조금 더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는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자, 뭐 이 문제 쭉 읽어보면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자, 뭐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이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운하를 건설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던 A국은 그 전략적 경제적 가치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집중된 곳이었다. 자, A국의 인접 국가인 군사강국 B국은 60년부터 90년까지 A국의 해안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A국은 또 다른 인접 국가인 C국과 도서 갑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 중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국과 C국은 협력하여 A국에 대해 여러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A국이 갑에 대한 C국의 주권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약을 C국과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 갑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A국의 강한 반대로 해당 조약은 체결되지 못하다가 해안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B국의 군대가 C국의 무기 지원 하에 A국 수도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목표로 진군하는 상황에서 A국과 C국 간의 AC 조약이 결국엔 1985년도에 체결되었다. 사실 뭐 밑에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문제는 다 나왔습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 문제가 군사적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A국 신정부의 법리를 전개하시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두 문단에서 뭐 강압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뭐 들어가서 A국과 C국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겠습니까? 조약의 무효에 관해서 A국 신정부가 법리를 전개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국제재판소 제소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뭐 B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1회 시험이 제가 생각할 때 역대 변호사 시험 중에 국제법이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 관할권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쭉 한번 읽어보시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A국과 C국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절차가 약간 무력적 강압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약의 무효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A국 신정부 법리를 그러니까 전개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문제의 쟁점은 당연히 그러니까 조약의 무효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조약의 무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엔나 협약,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쯤 되시면 눈 감고도 아셔야 되는 조항이에요. 46조에서
53조에 관련된 거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 51조, 52조, 53조와 관련된 절대적 무효 사유죠.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상대적 무효일 겁니다. 절대적 무효는 이제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잘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케이스가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험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6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봐도 상대적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목차는 뭐 A구 이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자, 우리가 조약의 무효의 뭐 이런 목차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약의 무효가 나오면 목차를 다 이렇게 쓰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책을 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차는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막 자주 사용하는 딱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조약의 무효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조약의 무효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한마디, 의의는 당연히 한마디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뭐 무효의 원인 이렇게 들어가시면 한 1점 정도는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든 의의는 써주셔야 됩니다. 의의는 써주셔야 되고, 무효의 원인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적 무효 사유든 상대적 무효 사유든 무효의 원인은 8가지를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효의 원인을 뭐 그렇다고 다 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뭐 비엔나 협약의 46조에서 53조를 무효의 원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무효의 원인을 한 줄 또는 두 줄로서 다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46조에서 53조까지 있다라고 쓰시면 뭔가 허전하죠. 아, 이 친구가 무효를 제대로 알고 있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무효의 원인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좀 안다라고 조금 내가 답안지에 나의 무효를 좀 알아요 하고 답안지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쓰셔야 될 말들이 있어요. 이 무효의 원인은 46조에서 53조 8가지로 열거적 사유다. 자, 열거적 사유라는 말은 예시적 사유와 열거적 사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열거적 사유라는 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원인은 이 8가지 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시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만약 이게 열거적 사유가 아닌 예시적 사유라는 건 이거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예시적 사유인데, 열거적 사유라면 지금 비엔나 협약상의 이 8가지 이외의 사유로는 그러니까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열거적 사유, 요 열거적이란 말을 한마디 쓰시는 것이 답안지에서 이 친구가 국제법을 좀 아는구나 라는 걸 좀 티내는데 좀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요 말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법에 있어서 좀 중요시 생각되는 부분이 열거적 사유냐 예시적 사유냐 이런 단어가 한마디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효의 원인이 꼭 나오게 되면 8가지 열거적 사유라는 말은 꼭 쓰십시오. 꼭 쓰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야 이 친구가 국제법을 좀 많이 공부를 했구나라는 게 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의 원인을 쓰시고 나면, 자, 여기서 이제 뭐 가 해가지고 상대적 무효 사유, 그 다음에 나 해서
절대적 무효 사유 이렇게 있겠죠. 상대적 무효 사유는 46조에서 50조 5가지. 절대적 무효 사유는 51에서 53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 사유는 여러분들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무효가 될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강박이거나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이거나 혹은 국가의 국제 강행 규범에 대한 위반이거나